또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23살 정유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누군가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여는 법이 없었다는 정유정. 이웃들은 그런 그녀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다 23 정유정은 살인자가 된 걸까? 피해자하고 알게 된 거는 한 2, 3일 전인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네. 그럼 뭐라고 계속 진술을 했었나요? 대화가 조금 있었고 우발적으로 했다고. 그 말다툼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유정은 사건 발생 이틀 전 피해자를 온라인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안지 이틀 만인 지난 5월 26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정유정에게 드는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3살 무직이었던 정유정은 중3 딸의 과외를 부탁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딸인 척 위장해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특히 한쪽 목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무차별적인 거, 그러니까 뭐 흥분해서 휘둘렀다거나 상대방의 어떤 리액션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거기에 치명상인 걸 알고 살해를 목적으로 휘둘렀다라고, 거기에 이제 20곳 넘게, 그거는 자신이 찔러야 될 것을 정확히 아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자절청. 주로 공격을 당한 곳은 치명상으로 이어지는 목 부위였습니다. 정유정에게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아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계획을 세우고 왔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일반적인 성향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정유정은 체포 4일 만인 지난 5월 31일 밤 가족과 경찰의 설득 끝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방송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 범죄 수사 프로그램 같은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살인에 대한 충동이 있어갖고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에 이르게. 충격적이겠다. 정유정 스스로가 밝힌 범행의 이유는 살인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살인 충동을 느껴 올해 2월부터 시신 없는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혼자 사는 피해자 집에서 과외를 받기로 한 날 준비해온 살인 계획을 실행했다는 정유정. 흉기를 미리 챙겨갔다는 정유정은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한 걸까? 집안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몸에는 흉기에 찔리고 베인 수많은 자절청이 발견됐습니다. 문이 닫힌 밀실에서 범행한 후 시신을 방치한 채 1시간 20분 만에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정유정. 그녀가 다시 목격된 곳은 피해자 집에서 약 7km 떨어진 곳으로 본인의 동네 근처였습니다. 어딘가로 바쁘게 걸어가는 정유정. 이 길을 지나 사라졌던 정유정은 10분 뒤 다시 길 반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좀 무거워 보여요. 이게 지금 뭔가 사가지고 나왔는지. 네. 그래서 사라진 지 10분 만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난 정유정. 무얼 산 걸까? 정유정이 걸어간 방향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유정은 이곳에서 시신을 훼손할 때 쓴 범행 도구를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유정이 이 건물 3층으로 걸어 올라간 뒤 범행 도구 외에도 청소도구, 장바구니 등을 사고 밖으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 시신 유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봐두었던 걸까? 곧이어 정유정은 인근의 또 다른 마트에 들렀습니다. 30짜리 하나 하고 50짜리 하나 하고. 한 장씩 사. 범행 전 대상을 물색하던 모습도, 범행 후 두 곳의 마트를 돌며 시신을 유기할 도구를 구입하는 모습도 우발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배회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이런 흔적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정유정의 범행은 철저하게 계획적입니다. 그것은 뭐 명확해요. 수개월 전에 이미 검색을 시신 없는 살인을 하기 시작한 시점,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화되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 나갔었죠. 정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약 8시간 뒤 양산 낙동강변의 한 숲을 속에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멀리까지 유기 장소를 골랐던 것도 그런 지식,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보통 부패 그리고 백고라가 되는 데는 상당 시간 소요됩니다. 뭐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풀숲이 많고 그런 곳에서는 소동물과 곤충들이 서식하고요. 실질적으로 백고라가 일주일 조금 넘게 만에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가 이게 적발이 안 됐다면 나중엔 백고라된 시신이 발견되고 시신을 신원 확인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거를 이 가해자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성이나 치밀함과는 달리 피해자를 살해한 뒤부터 시신 유기 전까지 정유정의 행적엔 조금 의문이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유정이 자신의 집에 굳이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을 가져왔다가 다시 유기를 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의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정유정의 기이한 동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자기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집에 갔을 때에는 이제 캐리어를 가져오거나 범행 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사기 위해서 했던 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부적절하고 무의미했죠. 그냥 바로 가져가서 유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혹은 계획 없이 일단 집에 가져놨다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는 것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특징이라고 보였습니다. 살해 전까지의 계획은 철저하게 학습한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살해를 한 뒤에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기이한 행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범행 과정에서 매우 치밀한 모습과 이해되지 않는 허점 등을 동시에 보여준 정유정. 그 얼굴 속에 숨은 그녀의 진짜 정체는 뭘까? 정유정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정유정은 지난 5년간 외부와 거의 단절하다시피 살았고 친구로 볼 만한 주변인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과거 정유정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창가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커튼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그 공간이 생긴 거죠. 이 커튼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독서실처럼 혼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유정언니 또 그러고 있나 이러면 그냥 이러고 그 안에서 뭘 먹기도 하고 유정아 뭐 먹어 하면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조용히 먹고. 정유정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교실 커튼 안에 몸을 숨기거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좀 대화도 해보고 싶고 그럴 만도 한데 거기 얘기를 해도 어차피 뭐 대답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냅뒀던 것 같아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지도 않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는 정유정. 그로부터 약 5년 뒤 정유정은 어떻게 잔혹한 살인범이 된 걸까? 조금 멀리서 바라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정유정이 고3이었던 그때 친구들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유정을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이렇게 면접을 보는 담당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람 기억을 해요, 오래돼서. 그는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2017년 온라인에 구직 공고를 냈는데 정유정이 이력서를 보내와 면접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혹시 정주영한테 왜 하고 많은 직종 중에 골프 이 캐디라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면접 보러 왔는데 뭐 질문하게 되면 대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뭐 직업을 갖기 위해 왔는데 고개를 숙여요. 쳐다보지를 못해요. 제가 몇 마디를 처음 나누자마자 사회생활은 많이 힘들다. 아마 성인이 돼도 힘들다. 이력서에 활동적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정유정.
하지만 직접 만난 정유정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고 면접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합격했다는 연락이 없자 정유정이 항의 전화를 해 욕설까지 했다고 인사 담당자는 기억합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골프장 캐디가 하고 싶었던 걸까? 캐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돈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기숙사 공간, 둘 중에 하나거나 두 개 다거나. 네. 결국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3 시절 집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집을 벗어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는 정유정의 초기 진술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떤 사람이 범인 중이었습니다. 그 범인이 제게 피해자의 신분을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 거짓된 진술 속에서도 사실 이 정유정의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신을 유기하는 대가로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유정에게 있어서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준다라는 것은 보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유정이 그 피해자의 어떤 뭐 대학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동경이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피해자의 신분으로 사는 게 마치 보상인 것처럼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거죠. 정유정이 둘러댄 거짓말 속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진짜 살인자가 있었다는 이 핑계에 어쩌면 정유정의 범행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실제 마음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 집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캐디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의 선택지로 삼고 거기에 집착적으로 빠져든 것처럼, 이 역시도 내가 어찌됐건 집을 나와서 타인의 신분으로 다른 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본인만의 세계관에서는 상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강선영이 아니야. 나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한 여성의 얘기를 다룬 영화 화차를 여러 번 돌려봤다고 얘기한 정유정. 정유정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즐겨봤던 영화처럼 피해자의 삶을 빼앗아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걸까?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요, 뭐 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살인에 대한 뭐 호기심이 되고요. 이것이 환기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살인 환타지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몰두하면서 이것이 이제 실행에까지 옮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유정의 어떤 심리 상태가 살인 욕구까지 이어졌던 걸까?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살인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집요함은 그녀의 삶 어느 지점에서 시작된 걸까?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곳 낙동강변에 온 정유정. 택시기사는 당시 혼자 여행 가방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정유정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택시기사는 정유정의 여행 가방을 들어주다 피가 묻어 의심했던 걸까? 그는 전혀 없었고, 는 전혀 가방도 실어주지도 않았고, 열어주지도 않았고, 가방을 여자 혼자서 싣고 내리고. 뭐 피가 묻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차에 뭐 그게 묻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하게 된 걸까?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담배 한 대 들고 마음을 살고 저 사람이 또 나올 것이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게 15분, 20분 미만에 또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안 가십니까? 이제 기차가 타고 탄지도 잘 모르지. 20분 전에는 무거워 보이던 여행 가방을 끌고 갔던 정유정이 가벼워진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와서는 택시를 탈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여행 가방에 묻은 핏자국이 발각되자 자신이 하열한 흔적이라고 말했다는 정유정. 그때 당시에는 그 가해자도 처음에는 뭐 영아 살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낳은 애를 뭐 이렇게 생활고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국 내 출산한 경험이 없었다 이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이상하다는 얘기는 이제 했었거든요. 여행 가방에 묻은 혈흔에 대해 추궁을 받자 돌연 자신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살해한 것이라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자 아무렇지 않게 또 거짓말을 한 정유정. 잔혹한 범행 후에도 서슴지 않고 숱한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일 거라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죽이는 행동에 합리적인 설명이란 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때부터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그 두려움을 이제 덜 느낀다는 거죠. 결국은 순환 논리인 거죠. 정유정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사이코패스여서. 정유정이 왜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계속 순환 논리의 반복일 뿐이에요. 정유정에 관한 여러 증언과 범행 과정을 살펴본 정신과 전문의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유정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정유정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그 맨 바탕에는 자폐적인 성향이 엿보여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폐적인 성향이라는 게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거나 악의적이라거나 범죄화될 수 있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이건 그냥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정유정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폐 성향이 반사회적 범죄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 다릅니다. 트랙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뭐 아무리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도 선천적인 것만으로 사고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잠재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뭔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이제 노출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히트가 되어지게 되면 그럼 이게 꽝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폐는 정유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특성일 뿐 그 자체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정유정의 과거 5년의 시간 중에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알아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웬만한 그 이해할 만한 과거 행적에서의 그 연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유정에게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 섣불리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괴물이 되었는가? 그 과정 중에 우리 사회가 발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나?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그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어떠한 원인도 없는 상태이고요. 너무 섣불리 단순하게 규정지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정유정을 괴물로 키운 5년의 시간,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 BJ 변 씨의 여행 중 행적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5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한국인 여성 장 씨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얼굴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내를 살해해 태안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1985년생 강 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육군 23사단 59연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관련 절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